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24일 금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6명 늘었습니다. 39일 만에 사망자는 0명입니다. 그리고 완치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잘하고 계시다는 걸 통계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개인위생 철저하게 잘 지키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수십만 명이 움직인답니다. 제주는 뭐 가득 찬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가실 수는 있습니다. 조금 참아주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십시오. 47개국이 포기한 선거를 무사히 치른 대단한 국민이라는 자부심 계속 갖고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주말에 보면 좋은 비디오, 만화, 영화 이런 거 추천해달라고 했는데요. 안광희님 추천했습니다. 거대 불법 기업을 응징하고 소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있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 추천합니다. 네, 줄리아 로버츠 열연. 네, 대단했죠. 2143님 주말에 보기 좋은 비디오 있습니다. 어릴 적에 세운상가 골목에서 엄마 몰래 산 비디오 테이프 동물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조금 이상하네. 이분은 좀 이상해. 엄마 몰래 동굴의 왕국을 몰래 샀다고, 그리고 세운상가 골목까지 가서 이 비디오를 샀다고요. 이분 좀 2143님 떼집니다. 네. 김창수님 주위원장 비대위 정권을 보장하고 대선까지 임기 보장하라. 네. 주위원장이 나의 비대위 정권을 보장하고 저 그런 속 인터뷰로 가겠습니다. 속 인터뷰. 속 인터뷰 이어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새 출발합니다. 다음 주에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는데요.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대위를 도입하는 것이 당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18대, 19대 때 의원이셨고요. 예. 당에서 핵심 역할을 하셨어요. 물론.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좀 친했다고 해서 갑자기 컷오프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이 많았겠죠, 뭐. 또 겸손하시게 왜 그러세요? 예. 네. 그런데 조혜진의 목소리가 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적지 않았는데 아무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때는 야인으로 이제 일반인으로 바라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권에는 계속 계셨지만 좀 어땠습니까, 국회가? 한마디로 저희가 우려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난 그런 국회였습니다. 어떻게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는 네.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의 선진국 국회 문화를 정립을 해가지고 그러자고 했어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많은 법안이나 예산 정책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맹점이 만약에 선진국처럼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것이 안 되면 거꾸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정당이 될 수 있다. 불능정당, 무능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고 저도 그래서 사실 그때 선진화법 만들 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0대 국회는 그렇게 된 셈이 돼가지고 일을 잘 못했죠. 예,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법안에 이런 거 처리하려고 수많은 꼼수 편법을 동원하고 야당은 숫자로는 못 막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몸으로 막다가 네. 줄줄이 고발당하고 검찰 불려가고 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됐죠. 서로 얼굴을 붉혔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있었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좀 문제가 있나요? 예,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죠. 왜요? 지난 20대 때 만약에 이번에 비대위 출범하면 20대 국회 4년 동안에 우리 당이 비대위를 4번이나 세우는 거거든요. 너무 자주 해요 비대위를. 그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거의 상습적인 관성적인 비대위가 습관적인 비대위가 돼버렸습니다. 네, 책임 안 지려고 비대위부터 일단 만들고 다른 사람 세워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발상부터가 문제인 거죠. 책임지고 당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단하고 고민하고 고쳐야 될 주체인 당 구성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네. 본인들이 나서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고치고 내려놓고 이걸 안 하고 외부의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라 해놓고는 뒤로 빠져 있는 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었고. 예. 그래서 비대위 4번이나 했지만은 하나도 당이 바뀐 게 없어 놓으니까 이번에 선거에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좋은 선거였는데 결국 우리가 야당이 심판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원인이 4년 내내 제대로 우리가 주인인 우리가 책임지고 반성하고 고치지 않고 외부 비대위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흔히 말하는 패전 처리나 맡기고 우리는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는 바람에 당이 4년 내내 안 바뀌어서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21대를 시작하는 이 초입에 출발선에서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고 비대위 체제를 또 만들어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가정편이 어려워도 애가 태어났으면 잔치부터 해야 되는데 초상부터 치르는 그런 집안 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지금 어쨌거나 조금 당세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차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21대 국회부터가 이건 21대 국회 임기도 채가 안 됐는데 특히 초선이 절반인데 이분들은 당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큰 책임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당신들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그 능력이 없어, 열정도 없어, 의지도 없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총독한 사람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할 테니까 알아서 그냥 그 시킨 대로 해. 이런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원A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요.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이거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당선인들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래도 비대위밖에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그거 자체가 왜 84명의 의원들은 길이 아닙니까? 희망이 아닙니까? 대안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84명의 당선인들은 소선 41명부터 4호선 9명까지 84명 이분들은 우리 이번에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자가 진단 내릴 능력이 안 됩니까? 반성 못 합니까? 국민들 앞에 사과 못 합니까? 그렇죠. 고쳐 못 고칩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 보기에 그러면 김종인 체제 말고 누가 우리 당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도 관계 있으니까 다만 우리 당의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능력이 있고 또 바꿀 의지와 열정이 강하고 또 바꾸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고 그리고 그 당이 나아가야 될 미래 비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원내 지도부도 되고 당 지도부도 되고 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그런 변화의 열정을 모아가지고 가면 비대위보다 몇 배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희망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늙었고 그리고 좀 뻔한 카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생각도 있습니다. 연세를 가지고 탓할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 시대 정신이나 민심,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요 근래에 여러 문제 발언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네. 선거 과정에서 발언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본인이 관련된 이 비대위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시고 경제 개혁에 대한 이런 컨텐츠가 있으시고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분은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당을 바꾸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를 만든다고 해서 답 나오는 것 아니다. 일단 반성하고 성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선인께서는 장기적으로 통합당은 어떻게 가야 이 당의 미래가 보인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결국 보수정당의 정도가 뭐냐. 보수정당의 참된 가치가 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첫째는 국민들에게 보수정당과 그 정당의 구성원들은 진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진정성을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국민 전체를 끌어안고 가는 그런 통합, 지역을 구분하거나 계층을 구분하거나 우리한테 표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5천만 국민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정신과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 5천만 국민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운 서민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그런 당의 노선이 정립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내는 전문성, 능력 이런 게 있는 정당. 보수가 원래 다른 건 몰라도 능력은 있다. 실력은 있다. 이렇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그것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통합당에 다 부족한 부분으로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회복이 되면 진짜 보수정당이 되는 거죠. 네. 제대로 된 말만 보수정당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두 가지만 바뀌어도 미래통합당이 환골탈태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부터 해서 책임 있는 우리 다선 중진들이 앞장서서 국민들 앞에 새로운 모습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의 구성원 전체도 또 일체감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요 이렇게 좀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지금 그런 비전이나 생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지금 큰 선거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조금 자랑스럽게 따라가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사실은 진보보다도 애국, 나라, 국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하기는 하죠.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보수 정당이 진짜 나라 사랑하는 정당, 국민들 생각하고 걱정하고 국민들 보살피는 정당보다도 각자 자기 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출세를 쫓는 사람들, 성공 신화를 쫓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임, 기득권 세력. 우리하고는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바닥의 인생들이 어떻게 힘들게 아프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정당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은 그렇죠. 대중으로부터 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근본에서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마당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각자 자기 성찰을 하고 그 부분에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모습을 인정받고 그래야 21대 우리 미래통합당의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5님이 미래통합당은 여러 번 비대위를 통해서 너무 뼈를 많이 깎아서 더 깎을 뼈가 없을 듯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 좀 아프네요. 뼈를 깎는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뼈를 하나도 안 깎았죠. 그렇죠. 1389님 조혜진 의원 생각 참 좋으시네요. 비대위원장감이시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 우리 미래통합당에 많으니까 앞으로 한번 기대해 봐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사양하지 네. 마시고 본인은 생각이 없으신지요? 저는 그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들어가서 지도부에 들어가서 우리 당 개혁과 쇄신을 위한 방안에 앞장서서 뛰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안 되더라도 그래 안 되더라도 제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조혜진은 뭘 이룰 것인가? 마지막으로 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를 도와주신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답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미래통합당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좀 밑거름이 되고 싶고, 그다음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국회의 모습, 정치의 모습, 그걸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김세연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한나 씨.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은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3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이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지원금 기부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6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행정 조치와 이에 따른 방역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 이어 고3 학생들은 오늘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학교 99% 이상이 등교를 위한 방역을 마쳤지만 등교 개학 시기는 신중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기는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그만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이어집니다.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가 그래도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불출마하시면서 미래통합당의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외쳤던 분인데요. 김세연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비대위로 갑니다. 미래통합당이. 네. 너무 자주 갑니다. 네, 뭐 당이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 많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의 개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세요. 불출마 선언도 제일 먼저 했고요. 그때 그 목소리가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존재 자체가 이 당은 역사의 민폐다. 그래서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으니 당 해체하고 우리 황교안 나경원 대표부터 불출마하고 우리가 당을 새로 다 만들어야 그 역사적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세게 말하셨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인식했던 거 또 진단했던 것이 사실 이번 총선 결과로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요. 네. 네, 당시에는 표현이 너무 강했다는 말씀들을 듣곤 했는데 총선 결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 의견들을 들어서 좀 더
그 인식이 좀 빨리 확산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당내에서 김세연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좀 당내에서 개혁파로 꼽히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약간 묻혔어요. 그렇게 큰 목소리 용기를 냈는데 묻혔을 때 조금 약간 좌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그 반향이 즉시 크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총선 공천 때 이미 21대 구성까지도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당내에 좀 소장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이 거의 다 숙청당하다시피 뽑혀 나왔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즉시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때라도 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경종을 울려야 되는 마지막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때 그런 의견을 내었었습니다. 의원님 선거 나가면 그냥 당선되는데 그래도 불출마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공직에 12년간 봉직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고,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제가 공직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보다 이렇게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이 국가 공동체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에 국민들이 불행해질 거라고 걱정이 되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결정했던 겁니다. 저기 지나치게 겸손하시고요, 의원님. 지나치게 또 바른 말을 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좀 불이익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에서는 안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비판 많이 받으시죠. 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약간 조금 그 상황이 좀 웃깁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그 미래통합당에서 선택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까? 당 해체가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비대위 체제 중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오셔도 초기의 성과를 쉽고 빠르게 달성하시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그나마 이제 외풍을 차단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830 세대가 좀 더 미래 정당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외풍을 차단시켜 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분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네. 다만 이 기간에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이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그 투톱 시스템 당대표 원내대표가 각각 원외 정당과 원내 정당을 이끄는 구조로 결합된 구조로 지도부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네. 저는 한시적으로 이 원내 정당 원외 정당을 분리함으로써 원외 정당의 개혁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도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진짜 비상대책위원회네요. 말 그대로 김종인 네, 체제대로. 프로그램 제목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통합당을 이끌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젊은 김세연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주 일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도 이미 덥다고 하기에는 좀 더 나이가 이제 들고 있고요. 네, 아주 일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마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한번 이끌어 보겠다 그러면 이 김세연 비대위는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에 비해서 훨씬 혁신적이어 보이고 또 젊고 희망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저희 당이 저희 인식과 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런 스스로
자격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동익 님이 830-82 80대인가요? 과거 통합당 될까 봐 걱정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진 청취자의 의견입니다.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식을 깊이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서 830 세대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실 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의 통찰이 워낙 뛰어나셔서 뭐 외부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수술을 하기에 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지금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 높은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이 소통과 교감이 가능하시고 뭐 뛰어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좀 객관적으로 미래통합당을 보려고 했고요. 하셨고 그래서 개혁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시고 선거 때도 조금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계속 소리치셨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패배를 뭐 봤는데 여러 요인이 보이겠지만 그 의원님이 보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뭡니까? 뭐 제가 물론 관점과 원인들은 있지만 이제 그게 뭐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뭐 비판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해서 뭐 국민들께서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굳이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제가 공관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남의 일을 말하듯이 하기에는 또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김세현 의원님은 미래통합당 분들과 좀 화법이 좀 다르세요. 일단 겸손하게 말하니까 제가 또 물어봐놓고도 한번 찌르실 수가 없네요. 8998님이 김종인 비대위에서 당 해체 후에 재구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비대위에서 결정을 한 가지만 내릴 수 있다면 당 해산 결의안을 전당대회에 상정하고 해체를 해서 백지에서 노선과 철학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 새롭게 뭐 여러 개의 정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출발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수 영역에서의 그런 선택을 받아서 국민적 대표성을 지니는 그런 주도 세력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해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아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 뭐 저의 바람은 이 당 해산의 결의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 의원께서는 당을 해체하고 거의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김사연님은 김세현 의원님 앞으로 보수 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얘기로 왜 이 얘기 안 물어보나 했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김세현이 나오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 많았어요. 또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맨날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뭐 실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때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뭐 고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나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엄청나게 지금 벌써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김세현 의원께서 후보군의 맨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보궐선거까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입장을 정할 정도의 상황이 있지 않았고 뭐 차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당에서 계속 김세현을 밀면 거부하지는 않으실 거죠? 가정에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아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아직 부산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워낙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김세현 의원님은 그 오거돈 시장에 대한 그 내용을 정보를 그 전에 파악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앞에 비슷한 뭐 이렇게 풍문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다른 건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김세현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김세현은 부산시정을 거쳐서 대권으로 가는 그런 플랜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좀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불출마할 때는 뭐라도 그 당이 소멸 과정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뭐 18대 국회 때 민본 21과 같은 함께 움직일 의원 모임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역사의 죄인의 그 입장에 놓일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김세현 의원께서는 그 불출마 선언하고 정치권을 떠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죠? 제가 불출마 회견문에도 밝혔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공적인 어떤 책무감을 이행하는 그런 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정치 교육이라든가 다른 이 시민과 정치인 간의 경계가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당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의 가치, 통합당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변화를 항상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수용하면서 다만 급진적인 변화가 불러올 수 있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치러야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의 모습은 뭐 보수라는 간판은 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수구 정당 내지는 요즘에 뭐 사전선거 사전투표 이제 부정선거론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는 좀 이 정상에서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예. 제일 시급한 과제인데 지금의 여건에서는 그 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져서 새 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당 해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해체를 끝까지 말씀하신 김세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아버님 그 김진재 전 의원님의 선거 그리고 정치 이력과 그리고 김세현의 정치 이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뭐 적당한 기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쑥덕 오늘은 비데이 기자실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선배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빨리 하시죠. 나 그래요? 저한테 9분 주셔가지고. 네. 조금 더 주세요. 네. 자, 빨리 어떤 내용인가요? 그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했죠. TV조선. 그 다음에 TV조선 기자들이 언론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탄압을 했다고요? 누가요? 그러게요. 누가 했을까요? 예. 그 성명서를 냈는데 성명을 보면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 거냐. 그리고 TV조선 기자들은 전 정권, 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면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누가 그랬다고요? TV조선의 주장인데요. 아, 기자들이요? 예, 그러면서 이번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조건부 재승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당황스럽게 되고 좀 화도 나고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일단 2014년과 2017년에도 재승인이 있었어요. TV조선이. 예. 조건부 재승인이었습니다. 그때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심지어 2017년에는 재승인 합격선인 650점 이하인 625점을 받아서 재승인 탈락이 가능했습니다. 탈락했죠, 사실은. 예. 그리고 당시 방통위가 이제 박근혜 정부 방통인데 예. 거기서도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 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다. 근데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과 2017년 TV조선 기자들은 이번처럼 이 조건부 재승인 이후에 언론자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TV조선 기자들이 성명을 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명을 안 내다가 이번에는 성명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동일한 비판의 잣대를 이전 방통위는 되지 않았었는지 일단 이 부분이 의문이고 네. 그리고 TV조선 기자들은 2017년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준수해왔다 3년간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3년간 이제 TV조선의 법정 제재 건수가 줄어들고 이 콘텐츠 투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뭐 미스터 트롯도 대박이 났었고요. 그런데 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사실이 곧바로 이 조건 없는 재승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사인이 실시했던 이 신뢰도 조사를 보면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이 질문에 TV조선이 2017년 4위, 2018년 2위, 2019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유, 상위권이네요. 예, 상위권이고 뭐 1위는 뭐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순위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조국 국면에서 이제 뭐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괜찮아요. 네. 이거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좀 전해 보세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법정 제재를 받았고요. 네, 사실과 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에 이 감염병 대응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90억이 삭감됐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165억 증액이 돼서 증액이었죠. 법정 제재 받았고 또 노조와 관련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지부장이 뭐 부인을 정규직 채용하고 이런 그 비리가 있었는데 뭐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도 법정 제재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온 거죠. 네. 그리고 설령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뭐 조국 차량이 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이다 이런 거를 이 시청자들이 그냥 사실 보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때 TV조선이 단독 냈잖아요. 조국 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그럼 주차장에 주차하지 거실에 주차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당시였던 2018년에는 이 북한 응원단이 숙소에서 남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걸 또 단독 보도라고 내보내서 네.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8월 9일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 일간 베스트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의도로 쓰는 이 전라디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방송에 나갑니다. 네. 뭐 그리고 이게 TV조선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선정주의, 노조 혐오, 편파 보도 되게 많았는데 네. 2013년에 광주민주화운동 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부터 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 그리고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자막까지 이 TV조선의 흑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TV조선 기자들의 언론 탄압 성명에 공감할 수 있었을지 대단히 좀 의문입니다. 6906님도 성명을 냈다고요? 나도 화나네요. 이런 의견 보내셨고 이경희님 이게 적반하장이지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에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청취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TV조선 입장에서는 이번 재승인 조건이 유례 없이 엄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반면 TV조선 또한 한국 사회에서 유례 없는 방송사다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 청문회에 나섰던 이 청문 주재자가 재승인 거부 입장을 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 책임 점수가 과락이었기 때문에 재승인 거부가 가능했는데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내면서 이 언론시민단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방통위로서는 비판을 감수하고 기회를 준 셈인데 여기에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상식 밖의 주장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일단 재승인이 됐잖아요. 예. 재승인이 되니까 좀 화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성명이 나왔을까 그러면 좀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재승인에서 방통위가 낸 그 권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소유 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 이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걸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주 가족들이 예. 사주 가족들이나 특수 관계자가 예. 사내 이사를 못하게 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권고사항으로 명시를 했는데 채널A도 똑같이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프게 걸렸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 사람들이 TV조선으로 못 넘어가게 이제 건 건데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성명이 이 같은 권고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좀 무시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이 좀 들어서 많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승인이지 않냐. 어쨌든 승인을 해줬지 않느냐. 여기에 조금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재승인 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는 한계대로 지적하되 TV조선이 지금껏 보여줬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좀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번 성명을 내기에 앞서서 어떤 자사 보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TV조선 분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그 TV조선, 조선일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좀 시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TV조선이나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장성백님, 시간 좀 더 줘라. 진정성 느껴진다. 2분 더 줄게. 2분. 근데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다음 아이템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졸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들을까요?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시간을 좀 잘 많이 달라고 제가 읍소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에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워낙 교통량이 많은 금요일 오후라 사고도 많고 영향을 받는 곳도 많습니다. 중간고속도로 부산 방면 가산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서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중이어서 뒤로 1km 정체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서광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마곡터널 쪽으로도 제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터널 안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정체 살펴지는 곳들은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금호 분기점 진출로와 회독 분기점 밀리고요. 안성휴게소 부근부터 오산 쪽으로 막히다가 오산에서 수원 사이 14km 긴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서울 요금소부터 판교 분기점까지와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정체 살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하굣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1대 총선 그 이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0 의석전쟁.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 의석전쟁 번외편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끝난 게 아니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네. 끝난 줄 알았어요. 거의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적이죠. 네, 오늘 아니 현재. 선거의 그 사령탑이었는데 네네. 미래통합당은 참패가 아니라 자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네. 다시 돌고 돌지도 않고요. 그분을 그냥 그대로 네네네. 모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지도부가 완전히 시한부예요. 예. 심재철 원내대표인데 이제 20대까지지 않습니까? 낙선입니다. 낙선입니다. 21대는 낙선. 5월 말부터는 뭐 원내대표도 아니고 네. 원내 인사도 아니죠. 현역 의원도 아니고 전 의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15일 총선 결과는 이제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나타났지만 지금 이 임시 지도부는 빨리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수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우고 물러가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당장 눈에 띄는 이 후보군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외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정도의 카리스마를 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아니 당의 참패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아니 저기 총괄 선대위원장인데요.
내가 도와준 거밖에 무슨 책임이 있어. 네. 공천 다 끝난 다음에 왔고 2주 동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뭘 했냐면 사과를 했죠. 차명진 당시 후보에 대한 사과. 아니 그리고 막말에 대한 사과. 김종인 위원장은 2주 동안 자기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봐요. 충실히 했고 네.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어느 정도 그 기사도 많이 생산해놓고 그리고 많이 뛰었죠. 네, 정부 여당에 날선 비판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믿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야당이 제대로 정부를 견제해내겠다. 이런 이 메시지를 그게 사실은 2주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입만 언론이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역할을 하긴 했으나 네. 그렇다고 해서 아니 선거에서 패한 패장인데 네.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선장으로 이렇게 세우면 사람들이 네. 아 저 당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부에 반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 내부에 반론이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유일하게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선된 생존해서 네. 돌아온 조경태 의원 오늘 퇴장했습니다. 퇴장하다니요? 퇴장했어요. 이 김종인 비대위의 반대다. 이렇게는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저 김세연 의원 통화하셨잖아요. 네. 김세연 의원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일단 찬성한 입장이에요. 네, 어쩔 수 없다는 네. 체제고요. 또 유승민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멸했는데 자멸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닥터를 데리고 오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토론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교황 선출할 때 콘클라베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전 세계의 이 주교단이 다 모여서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궈 놓고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요. 네. 그래서 교황이 선출되면 굴뚝에서 하얀색 연기가 나오고 네. 교황을 선출하는데 실패하면 검은색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라도 우리 당이 해보자는 거예요. 네.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면 심재철 대표가 1대 다로 142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비대위로 갈까요? 조기전대로 갈까요? 이지선다로 물어보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이상해요. 왜냐하면 당선인과 현역 의원들 낙선했다 하더라도 다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화를 따로따로 1대1로 하죠? 전화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죠. 비용도 많이 나가고 말이에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에 다수가 찬성했다고 했는데 조경태 이 의원은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비대위냐 조기전대냐 비대위가 어쩔 수 없다는 데는 다수가 입장을 밝혔겠지만 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는 다수가 찬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 당내에선 지금 시끌시끌한데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지금 지도부가 결정을 했고요. 네. 다음 주 28일에 지금 정국위하고 상임 정국위를 엽니다. 네. 당원 당규를 바꿔요. 당원 당규 뭘 바꾸냐면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데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네. 그 8월에 열리기로 한 전당대회 기한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은 김종인 이 신임 비대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2개. 하나는 정권을 갖는다. 네. 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해요. 네. 여긴 인사, 네. 뭐 재정, 뭐 다 이제 거머쥐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번 비대위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 다음 대선까지 하고 싶겠죠? 대선의 체력까지 기틀을 네. 닫겠다. 이게 의지인데 그럼 다음 대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기 사람들이 잊고 있는 점이 많은데 지난 대선 때 출마 선언했어요. 맞습니다. 출마했다가 맞습니다. 반응이 워낙 없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왜 니네들은 내 기사를 안 쓰냐 대선 후보라는데 그렇게 나무라고 그리고는 네. 사퇴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네. 사퇴했죠. 자, 그런데 이제 대선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그럼 가능한 선이 내년 4월에 지금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전국에 한 9자리 정도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장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재보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가겠죠. 1년? 네. 아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경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오늘 김종인 이제 위원장 내정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꼭 1년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 보수 재건에 이 당의 기틀을 잡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근데 원래 애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해라. 처음에 이게 그랬죠. 나왔었죠. 처음에. 네. 그러니까 대체로 최소한 연말까지는 간다.
더 길어지면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간다. 연말까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연말까지 가면 이 7, 8월 조기 전대는 안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연말까지라 하면 한 6개월 이상은 있어야 뭐 당의 기틀을 잡고 혁신도 하고 사람도 교체하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네.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뜨겁겠네요. 5월입니다. 뜨겁죠. 네. 뜨겁죠. 누구 이렇게 물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중진은 다 물망이 올랐어요. 다 원하는 것 같아. 다 원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이제 아직 복당도 안 했는데 이 무소속 4인방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윤상현, 돌아온 홍준표, 또 이 돌아온 저 김태호, 한 명 누구죠? 그다음에 인천하고 다 경남, 경북, 김태호, 한 분 더 있죠. 홍준표, 권성동 있네요. 권성동 강원도를 뺐군요.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도전한다 그랬습니다. 벌써요? 근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복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되면 아마 무소속이 쉽게 복당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고집이 있으니까. 오히려 낙선자도 다 물릴 것 같아요. 네. 자, 비대위원장은 칼잡이에요. 우리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할 때 회장은 뒤로 딱 빠지고 그렇죠. 여기 주진우 본부장을 구조조정본부장으로 낙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에 피를 묻히고 딱 자릅니다. 피를 묻히고 본인 나가는데 그리고 물러나면 다시 회장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일괄 사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권은 나한테 다 맡겨. 네. 내가 자르면 나가는 거고 내가 살려주면 남는 거야. 살생부정리할 때 일괄 사표 받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달라고 지금껏 버텼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잡을 거고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 피해 숙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1대 당선자 중심으로 당이 꾸려질 텐데 이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70년대생이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좋은데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독재적 카리스마고 권력지향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견컨대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개헌 카드 나옵니다. 개헌 카드. 개헌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꿈과도 같아요. 네네. 이분은 사실은 대권 욕심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 오래 취재했어요. 네네. 주변에 이렇게 점성술사도 취재했는데요. 네네. 대권에 뜻이 있는데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면 그 최다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 수반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지론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헌인데 권력구조 개편 얘기 나올 거고 의원 내각제로 가자. 네. 최소한 의원 집정부제로 가자.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개헌 카드를 야당에서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한번 나왔지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네. 개헌 논란 나오고 사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취임하자마자 개헌 얘기했어요. 네. 정부 개헌안은 나왔어요. 원했죠, 개헌을. 그런데 이제 이 대권 후보들이 다 개헌 걸었다가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건 꼼수다. 못 받겠다. 지방선거 먼저 치르고 2018년 말에 개헌 논의하자. 개헌 지금 하세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당이 안 받아서. 그런데 그 개헌론을 던지면서 정치가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네. 이제 그 카드를 쓰면 다음 대선까지도 개헌 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김종인 위원장은 끌고 갈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국회에 갑자기 갑니다. 그리고 개헌 카드를 펑 던집니다. 근데 꼼수라는 게 바로 밝혀져 가지고 그 힘을 받지 못했지만 그때는 국민 여론이 안 좋았고요. 그전에 김무성 당대표가 개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개헌은 블랙홀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하야 위기에 몰리자 개헌 얘기를 꺼내죠. 그때 안 먹혔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 카드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재건인데 그럼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재정립을 몇 번씩 해요. 근데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하고 비대위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비대위 4번이나 할 때도 계속 그 재정립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10년 동안 8번. 10년 동안 비대위 8번. 평균 비대위 시간이 15개월. 여러분 지금 보수 가치가 아직 재정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라이브 비대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보수의 가치는 언제 정립되는가. 네, 그런데 글쎄요. 오늘 김종인 이 위원장 이 내정자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국민 100% 줘야 한다. 야당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긴급재난지원금 얘기. 네. 그것은 오히려 빨리 풀릴 것도 같습니다. 김종인 체제가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결정을 정부에 하면 협조하는 부분.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인적 구성으로 가느냐예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지난 총선 때 이 통합당의 비호감을 가진 젊은 세대들 만 18세 투표자들이라든가 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5.18 때 이 50에 기여한 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국보위원이었죠. 네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했거든요. 네. 과연 이제 우리 보수를 건강하게 개혁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0 의석전쟁 번외편이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은지님, 꿈은 크게 가져도 좋아요. 미통당은 김종인을 대권주자로 난 찬성일세. 네, 김종인 대권주자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네, 김종인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눠서 각 당을 따로 만들 듯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네, 라이브 비데이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은 1번 친고죄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내일은 비데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저는 월요일